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집, 내 집 마련, 내 아이까지 도대체 몇 평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집을 구하실 때 우리는 신혼집이라 2인 가족 아니면 3인 가족까지 아이까지 생각하는 집을 좀 구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로 구해야지 우리한테 적당하고 알맞은 크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얼마큼 크게 구하는지 작게 구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자,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2인 가족, 신혼부부로 해서 2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면적과 평균 면적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3인 가족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크기가 법적으로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신혼부부면 어느 정도 크기로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게요. 법정 최소 주거 면적이라고 해당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주거 면적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구 구성원별 최소 주거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 면적을 알아볼 거고요. 외국 일본하고 미국은 어느 정도의 최소 주거 면적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소 현행법상 주거 면적입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요즘 많이 있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2평 정도가 됩니다. 4.2평 정도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방하고요, 조그맣게 부엌 하나 생기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방이 여기가 평균적으로 4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3.5m 정도 돼 있어서 원룸 아시죠? 네, 그래서 원룸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이 현관 입구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여기 살짝 주방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 그렇게 나오는 구조고요. 여기는 방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1인 가구 법적으로 최소 주거 면적입니다. 4.2평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 그러면 2인 가족, 신혼부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법적으로 최소 면적일까요? 26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7.9평입니다. 그러면 방이 하나 있고요. 부엌이 하나 있고, 부엌 겸 식탁, 그러니까 뭐 식탁 자리를 놔둘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정도, 그냥 식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방하고 식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구조, 그 정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법적으로 2인 가족 신혼부부에서 최소 잡을 수 있는 게 7.9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까지 3인 가족 신혼부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그러면 36제곱미터고요. 10.9평입니다. 10.9평이면 방이 2개가 나오고요. 거실 겸 주방 그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식탁이, 부엌 겸 식탁이 같이 있는 구조. 그래서 거실은 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서 3명, 아이가 이제 2명이 있어요. 총 4인 가족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43제곱미터, 그래서 13평입니다. 그래서 방만 3칸 있는 거, 방만 3칸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4인, 5인 가족이 된다고 하면 14.9평이에요. 실제로 이게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신평수가 이거보다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요거부터는 방 3개의 부엌과 거실이 분리될 수 있는 구조가 다세대 주택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는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법적인 최소 면적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작네요 라고 좀 여러분들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국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최소 주거 면적 1인 주거 면적은 최소는 25제곱미터고요. 7.56평입니다. 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이 좀 달라요. 침실만 좀 따로 빼서 여긴 또 얘기했거든요. 다른 구성은 다 있는 상태에서 침실은 최소 11.15제곱미터가 돼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요 정도 크기면 3.37평 정도 되고요. 가로 세로 길이를 만약에 환산을 해서 방으로 본다고 하면 한쪽 면이 한 3m, 한쪽 면이 3.8m. 그러니까 방만 요 정도 규모는 1인
1인 주거 면적에서 반은 3m에서 3.8m는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갭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거 면적이 최소 주거 면적이 되게 넓어져요. 삶의 질이 높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은 동경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주거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또한 뭐를 중요시하냐면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최소 면적이 좀 넓다는 것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거기서 생활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어떤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고 좀 더 큰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 주거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아까는 법적으로 나온 최소 주거 면적이었고요. 이번에는 평균 주거 면적.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전국적으로 어떤 소득 규모별 아니면 지역별 이런 걸 다 나눴어요. 그거를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인 가구가 하는 주거 면적이 몇 평이고 2인 가구 몇 평이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균 1인 가구 주거 면적입니다. 지역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역별 1인 가구 평균 주거 면적은요. 2017년도의 기준으로 28.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28.3제곱미터라는 건 뭐냐면 8.56평이에요. 아까 요 이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세요? 일본에서는요. 1인 가구 최소 법정 주거 면적이 7.56평인데 우리나라 1인 가구 평균이 8.56평이에요. 평균이 일본보다는 한 평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일본의 평균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우리나라 평균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는 어느 정도 평수로 평균적으로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구성별로는 일반 가구, 청년 가구, 신혼부부, 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 이렇게 돼 있어서 하다가는 1인당 몇 편씩 환산을 했었는데요. 신혼부부만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사실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24제곱미터. 신혼부부 1인당 평균 24제곱미터구나.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사는구나. 그러면 24제곱미터란 몇 평일까요? 7.26평입니다. 7.26평. 네, 7.26평. 아까 얘기한 전체 평균보다 좀 낮죠. 그래서 신혼부부는 좀 낮아요. 그래서 7.26평이 평균적으로 1인 가구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주거 면적을 그래프로 한번 환산해 보시면요. 이거는 일반 가구의 전체 가구를 본 거고요. 위에 파란색 그래프들은.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빨간색 이 그래프가 1인당 평균 그래프인데 역시 신혼부부가 가장 낮고요. 평균치보다 훨씬 좀 낮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4제곱미터 7.26평으로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2인 가족으로 그러면 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네, 신혼집으로 내 집 마련 우리 아이까지 몇 평이 좋을까? 그러면 일단 2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2인 가족 신혼집 내 집 마련할 때 최소 면적으로요 7.9평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기준 면적이에요. 그런데 법정 기준 면적보다 실제로 좀 더 작게 사는 분들도 제가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3에서 5% 정도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확인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최소 면적 법정은 7.9평은 돼야 됩니다라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14.5평, 14.5평. 2인 가족으로 14.5평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서울에서는요, 2인 가족으로 14.5평 사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요. 외곽으로 가시면 이거보다 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3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우리 아이까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3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면적과 평균 면적을 보면 최소 면적 같은 게 10.9평이 나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평균 면적 같은 건 19.6평. 요 정도 면적이면 아파트로 환산을 했을 때 전용 면적 19.6평의 아파트로 26평 형 정도 안팎으로 그런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게 평균적인 면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세 번째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시간의 주제 신혼집 내 집 마련 아이까지 몇 평이 좋을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최소 10.9평에서
10.9평 2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3인 가족이네요. 네,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0.9평은 돼야 됩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천은 여기서 나왔듯이 19.6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에 신혼집으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내 집 마련한 것에서도 사실 되게 행운인식이거든요. 처음부터 내 집 마련한다는 거. 그런 행운을 갖고 있는데 나는 최소 면적 쪽으로 가까이 있네, 아니 난 평균치에 가까이 있네, 그런 기준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크기는 외곽으로 갈수록 금액은 떨어지고 크기는 크게 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 의견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할 때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있는데요. 그 면적만으로는 삶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볼 때는 그 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집의 내부적인 부분, 특히 집의 내부적인 부분에서 건강과 관련된 특히 체감과 통풍, 그리고 조망권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체감과 통풍은 이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구조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구조 잘 볼 줄 몰라요 라고 하면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조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 동안 아침에 일과부터 일어나서 내가 양치하고 씻고 그리고 아침 준비해서 출근하고 또 거기서 저녁 때 요리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일상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 동선에서, 그래서 그 동선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난 이런 동선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게 좀 팁이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집을 좀 많이 보시면 그 동선이 좀 보입니다. 이 구조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집이라는 건 땅의 면적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많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집을 많이 보시는 것도 두 번째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 외부적인 거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집 외부적인 환경이 좋은 거를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해 시설만큼은 없애겠다라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서는요, 유해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주위에 만약 여관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산소가 있다든지 그런 집도 있고요. 주위에 공장들이 많아서 연기가 또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유해 어떤 시설 같은 유흥시설 같은 건데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런 유흥시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어떤 그 가족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주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위에 술집이 많잖아요. 그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술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오는 길에 술집 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통선이 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건 이런 유해 시설이 많이 없는 곳에서, 베드타운 같은 곳에서 환경을 찾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최소한 주위에 유해 환경만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집의 내부에 쾌적한 어떤 건강적인 환경, 그리고 동선, 집 외부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주거 환경은 돼야 됩니다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집 크기에 따라서 서울과 외곽은 집 크기가 달라집니다 라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면적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쪽과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추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외곽 면적, 외곽에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추천 면적, 평균적인 면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에는 서울을 선택하시는 분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작은 평수에 살아도 그래도 나는 출퇴근이 중요해 라는 거고요. 작은 평수에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출퇴근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내가 그 환경을 난 이용할 거야 라는 건데, 단 작은 평수로 같은 금액이라면 작은 평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외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있는 것보다 금액은 훨씬 더 저렴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실 때 어떤 게 되냐면 출퇴근 거리가 확실히 좀 늘어난다는 거 같고요. 집은 큰 평수에서 좀 더 여유스럽게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지만 출퇴근 거리와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 비용과 시간은 출퇴근에 대한 비용과 시간, 즉 금액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환경은 좀 좋아지지만 출퇴근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좀 늘어난다라는 점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는요, 서울에서 나는 집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야, 외곽이 정답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본인의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 1인당 주거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집을 구할 때 그거 말고도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집의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서울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추천 영상은